그날 밤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의 공기는 숨을 멈춘 듯했다. 화름한 순대국밥집 벽에 스며든 비릿한 냄새가 어둠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그 길을 지나는 누구의 코라도 가차없이 후려치는 악취였다. 옆 카센터 직원이 어두운 주방 쪽으로 손전등 불빛을 비췄다. 그때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분쇄기 모터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방금 전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삼킨 것처럼. 그가 낡은 나무 문을 밀치자 축축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긴 작업대 너머에는 비닐로 덮인 커다란 대야가 놓여 있었는데 마치 존재해서는 안 될 심장 박동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호기심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바닥에 낭자한 핏대문도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칼대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소도 돼지도 인간이 기꺼이 먹을 만한 그 어떤 짐승의 겉과도 닮지 않은 창백한 살점이 빛깔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섰을 때 그곳에 있던 모두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질문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것이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면 지금 막 갈려나간 것은 대체 누구의 살점이란 말인가? 2023년 7월 초 인천 장맛비가 막 그치고 축축한 흙냄새가 숭이동 골목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낡은 상가와 카센터들 사이에 자리한 박철수의 원조 할매 순대국은 여느 때처럼 영업 중이었다. 간판의 형광등은 절반쯤 나가 깜빡거렸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졌다. 그날 밤이 이 도시의 얼굴을 영원히 바꿔놓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밤 9시경 배달 라이더 김민주는 국밥집 옆 카센터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마지막 주문을 기다리던 그의 코를 이상한 냄새가 찔렀다. 구수한 돼지뼈 국물 냄새도 오래된 식용유 냄새도 아니었다. 사체 썩는 냄새 같은데 훨씬 역하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반쯤 열린 주방 문틈으로 분쇄기 모터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가게 안은 텅 비었는데도 기계는 멈추지 않고 규칙적인 소음을 냈다. 호기심이 발동한 김민주는 헬멧에 달린 블랙박스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붉은 얼룩으로 뒤덮인 가게 주인 박철수의 손이 무언가를 기계 안으로 밀어넣는 모습이 언뜻 보였다. 그러나 손전등 불빛이 그의 눈에 반사되는 순간 박철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다. 어이, 거기서 뭘 엿보는 거야? 김민주는 당황해서 오토바이 열쇠를 찾는 척하며 한급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국밥집 앞을 지날 때마다 역한 냄새는 점점 더 지독해졌다. 다음 날 아침 옆 카센터 주인 최 사장은 동네 통장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 박 사장네 가게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파요. 밤만 되면 더 심해진다니까. 통장은 처음엔 하수구가 막혔으려니 생각했지만 직접 현장에 와서 냄새를 맡고는 헛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관들이 순찰차 2대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이 주방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위장을 뒤집는 듯한 고기 썩는 냄새가 덮쳐왔다. 구석에는 아직 축축한 대형 분쇄기가 서 있었다. 한 경찰관이 손전등을 켜고 미간을 찌푸렸다. 분쇄기 날에 엉겨붙은 고기 찌꺼기들 사이로 돼지고기나 닭고기와는 결이 다른 창백한 섬유질이 보였다. 샘플 채취해. 팀장이 나지기 명령했다. 박철수에게 묻자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거 지방에서 새로 주문한 고기인데 배송 중에 상했나 봐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작업대 아래 작은 냉장고를 가리키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 안에서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 2개에 담긴 냉동된 살점을 발견했다. 회색빛이 도는 색깔, 기묘한 질감. 이건 보통 고기가 아닙니다. 잠시 후 도착한 감식반 요원이 말했다. 폴리스라인이 쳐졌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무슨 일이냐며 수군거렸다. 누군가 그 광경을 촬영해 인천 순대국집 정체불명 고기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렸다. 몇 시간 만에 그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한편 경찰서 조사실에서 박철수는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봤다. 신문이 시작되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다. 저는 몰라요. 그냥 강태식이란 사람한테서 재료를 샀을 뿐입니다. 경찰은 즉시 그 이름을 수사 기록에 올렸다. 그날 오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파견된 팀이 박철수가 새들어 사는 백합빌라 골목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고기 8kg이 담긴 소형 냉동고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또한 선반 위에서는 검붉고 끈적한 액체가 묻은 커다란 식칼이 나왔다. 경찰은 얼룩이 말라붙은 주방 앞치마도 수거했다. 모든 것이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집 밖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박 사장,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동네에 기부도 자주 했잖아.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경찰차가 박철수를 태우고 떠날 때 새로 발견된 증거 앞에서는 누구도 그를 변호할 수 없었다. 주변은 정막에 휩싸였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터져나오는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만이 그 밤을 갈랐다. 그날 밤 인천에서 숭이동의 작은 주방에서 풍겨나온 것은 더 이상 구수한 국밥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자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죽음을 무심코 먹어왔는지를. 다음 날 인천은 공포 속에서 아침을 맞았다. 동네 다방과 편의점에서는 오직 한 가지 주제만이 오르내렸다. 원조 할매 순대국이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소식. 숭이동 거리는 이제 노란 폴리스라인으로 둘러싸인 현장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양철 담장 너머로 비릿한 악취는 여전히 희미하게 풍겨왔다. 한 경찰관이 생물학적 증거물이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수사관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박철수의 소형 냉동고가 감식팀 앞에서 열렸다. 그 안에서 두꺼운 비닐에 쌓인 냉동 살점 덩어리들이 꺼내졌다. 닭고기처럼 청백했지만 형태는 불규칙했다. 한 봉지는 끝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사람의 손가락 마디를 닮은 작은 조각이 보였다. 감식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국과수로 보냅시다. 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박철수는 취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관자놀이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앞에는 베테랑 형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박철수 씨, 이 고기 어디서 났습니까? 박철수의 미간이 구겨졌다. 저는 그냥 강태식이라는 사람한테서 샀습니다. 시흥에 사는 사람인데 수입 소고기라고 싸게 준다고 해서 얼마나 샀는데 시중 가격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의심 안 했습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떨궜다. 저는 그냥 작은 장사꾼입니다. 형사님, 싸게 사서 팔고 그게 무슨 고기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형사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만약 그게 정말 사람 고기라면 당신은 그냥 장사꾼이 아니야. 거대한 범죄의 일부지. 그 말에 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고 몸이 가늘게 떨렸다. 한편 밖에서는 온라인 세상이 폭발했다. 박철수의 가게 앞에 쳐진 폴리스라인 사진이 수백 개의 계정으로 퍼져나갔다. 인천 순대국 해시태그는 전국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네티즌들은 분노에 찬 댓글을 쏟아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먹은 거냐? 인천이 공포 도시로 변했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인근의 모든 국밥집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다. 많은 상인들이 겁에 질렸다. 일부는 요구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가게 문을 닫았다. 그 소란 속에서 감식팀은 박철수의 집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다. 주방의 상자 더미 아래에서 손으로 쓴 거래 명세서가 발견된 것이다. 만수유통, 냉동육 25kg. 발신지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으로 되어 있었다. 적혀 있는 전화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다. 그날 밤, 즉시 형사기동팀이 해당 주소로 급파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낡은 간판만 덜렁 달린 먼지 쌓인 빈 창고뿐이었다. 사람의 흔적도 차량의 자취도 없었다. 하지만 창고 바닥에서 한 경찰관이 서울의 한사립종합병원 로고가 찍힌 검은색 비닐 조각을 발견했다. 그 소식이 경찰청에 전해지자 수사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종합병원, 그 단어는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같은 시각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임상병리사 이서연은 스마트폰으로 그 뉴스를 읽고 있었다. 증거물 사진에 찍힌 병원 로고를 보고 그녀는 숨을 멈췄다. 최근 몇 주 동안 물류팀 직원이 정식 서류도 없이 의류 폐기물용 바이오해저드 백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몇 번 목격한 적이 있었다. 의류 폐기물 처리라고 그들은 말했었다. 그런데 왜 그 봉투가 지금 인천에서 나오는 거지? 이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래 검사실 저장고로 들어가 냉동고 사용 기록을 USB에 복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며칠 안에 자신을 쫓기는 신세로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시 인천.
경찰청 국과수에서 1차 감식 결과가 수사팀 책상 위에 도착했다. 살점 조각에서 추출한 DNA 구조가 인간의 조직과 일치했다. 사무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사과장이 잠시 눈을 감았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한다. 그간 아직이 말했다. 그 소식은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평온했던 도시는 흉흉한 기운에 휩싸였다. 다른 국밥집들도 문을 닫았다. 상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시민들은 저마다 자신이 먹었던 국밥 그릇을 공포에 찬 눈으로 떠올렸다. 하지만 경찰에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박철수의 냉동고에 있던 고기가 훨씬 더 거대하고 어두운 무언가의 작은 끝자락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인천에는 다시 비가 쏟아졌다. 인천지방경찰청 브리핑실, 벽에 걸린 대형 지도 위 시흥시 정왕동 지역의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다. 수사과장이 화이트보드에 적힌 이름을 가리켰다. 강태식, 38세, 전직 도축업자, 박철수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인물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검거합니다. 작전은 밤 10시 30분에 시작되었다. 비노출 차량 2대가 조용히 시흥시 정왕동으로 향했다. 길은 진흙탕이었고 가로등도 거의 없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물웅덩이에 반사될 뿐이었다. 길끝 만수유통이라 쓰인 간판을 단 허름한 조립식 건물이 나타났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경찰들이 접근해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집 뒤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튄다 한 경찰이 외치며 문을 부수고 안으로 돌진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안에는 대형 냉동고 2대와 녹슨 작업대가 있었다. 작동 중이던 냉동고 하나를 열자 방 안의 모두가 순간 숨을 멈췄다. 그 안에 든 것은 소고기가 아니라 라벨 없이 아무렇게나 담긴 창백한 살점 덩어리들이었다. 강태식은 야산 방향으로 도주하려다 결국 붙잡혔다. 경찰서로 이송된 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형사 앞에서 그는 발뺌하려 애썼다. 그건 그냥 병원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입니다. 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의료 폐기물. 형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런데 왜 식품 배송용 냉동고에 들어있지? 강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몇 시간에 걸친 압박 끝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중간책입니다. 그 고기는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와요. 의사라고 그가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강태식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 오진혁 법의병리학 전문의. 강태식은 매주 연구용 샘플을 택배로 받았고 같은 이름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했다. 강태식의 진술은 수사관들을 서로 마주 보게 만들었다.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니야. 그들 중 하나가 중얼거렸다. 거대한 조직이 배후에 있어 다음 날 아침 감식팀이 강태식의 집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깔끔하게 포장된 여러 개의 조직 샘플 봉지를 발견했다. 일부는 이미 변색되어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디지털 저울과 함께 인천, 김포, 심지어 부천의 여러 국밥집에서 온 주문서가 놓여 있었다. 모든 거래는 송장 없이 현금으로만 이루어졌다. 한편 서울에서 이서연은 연구실 기록이 담긴 USB를 품에 안고 있었다. 동료들에게 확인차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전화기는 모두 꺼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휴대폰으로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더는 파헤치지 마.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법이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손에 쥔 데이터가 거대한 비밀을 밝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인천. 박철수는 구치소에서 강태식의 체포 소식을 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교도관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할 말이 더 있습니다. 재조사가 시작되자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곡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가끔 강태식이 의료용 봉투에 담아 보냈는데 연구용 부위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 번은 피부에 문신이 새겨진 조각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에 형사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즉시 모든 증거물을 재검토했다. 압수된 조각들 사이에서 정말로 희미한 잉크 자국이 남은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다. 확대하자 렐처럼 보이는 알파벳 형태가 나타났다. 그날 밤 강태식의 체포 소식은 모든 언론을 뒤덮었다. 인천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끔찍한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춘 것에 불과했다. 값싼 고기의 유통 경로 뒤에는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막 그 거대한 나선의 끝을 건드린 참이었다. 강태식이 체포된 지 이틀 후 수사의 무대는 서울로 옮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의 합동수사팀이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위치한 의사 오진혁의 자택에 조용히 도착했다. 밖에서 본 집은 평온해 보였다. 잘 가꿔진 테라스, 차고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 그 하얀 벽 뒤에 한 의사의 경력에서 가장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밤 9시,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다. 사복 차림의 경찰 13명이 집 주변에 흩어졌다. 2명이 담을 넘어 CCTV를 무력화한 뒤 신호를 보냈다. 진입, 문이 부서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서재에 앉아있던 오진혁은 노트북을 떨어뜨릴 뻔하며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경찰은 즉시 영장을 내밀었다. 오진혁 씨, 당신을 불법 인체 조직 매매 및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부인하려 애썼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집 지하에 있는 비밀 공간의 문을 열었을 때 모든 변명은 무너져 내렸다. 그곳에서 경찰은 해부학 표본이라는 라벨이 붙은 유리병들이 가득 찬 대형 냉장 캐비닛 2개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포르말린 용액에 담긴 인간의 장기들이 있었다. 일부에는 여전히 환자의 정보와 수술 날짜가 적힌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방 한쪽에는 수술대와 녹화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벽은 인체 해부도로 가득했고 화살표와 함께 배치번호라고 적힌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한 경찰관이 마른 침을 삼켰다. 이건 연구가 아니야. 그가 속삭였다. 이건 카탈로그야. 오진혁은 경찰청 본청으로 이송되었다. 초기 신문에서 그는 모든 장기가 학술적 목적을 위한 절단 수술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강태식의 계좌에서 그의 개인 계좌로 매달 5천만 원씩 정기적으로 이체된 기록이 제시되자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의료 폐기물을 팔았을 뿐입니다. 그가 힘없이 말했다. 형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의료 폐기물은 냉동 컨테이너에 담아 인천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의사 양반 8시간 동안 이어진 끈질긴 신문 끝에 마침내 오진혁이 입을 열었다. 그는 최강우라는 이름의 남자를 안다고 자백했다. 해외의 연구용 고기 구매자를 소개해준 미스터리한 인물. 최강우가 배송, 결제, 그리고 병원 내 데이터 삭제까지 모든 것을 처리했다. 나는 그들이 정말 연구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오진혁이 나직이 말했다. 수출 병세서에 가공 준비 완료된 냉동 단백질이라고 적힌 걸 보기 전까지는요. 그 고백에 수사관들은 할 말을 잃었다. 최강우, 시흥의 냉동육 가공 공장인 프라임 프로틴 이 재무 거래 내역에도 같은 이름이 등장했다. 모든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한편 인천에서 임상병리사 이서연은 냉동고 기록이 담긴 USB를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윤지호에게 넘기기로 결심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데이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지호는 굳은 얼굴로 USB를 받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국민들은 긴급 기자회견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경찰청장은 인천 인육 사건이 장기 밀매 조직과 연계된 초강력 범죄임을 공식 발표했다. 의사 오진혁의 이름이 언론 앞에 공개되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카메라 뒤의 긴장감은 끝나지 않았다. 구치소에 있던 오진혁은 배식구를 통해 작은 쪽지 한 장을 받았다. 그 위에 적힌 글은 짧았다. 입 다물어. 나선회가 널 보호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차가운 감방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도와온 조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그리고 바깥에는 최강우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여전히 그림자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최강우라는 이름이 모든 수사관의 책상 위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사진도 범죄 기록도 없었다. 오직 몇 개의 유령 회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금융 거래 기록뿐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그 흔적을 추적할 때마다 길은 가짜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에서 끊겼다. 그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항상 실마리의 끝에 나타나지만 결코 잡히지 않았다. 합동수사팀은 유통 경로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오진혁과 강태식의 진술에 따르면 최강우는 목에 나선 모양의 문신을 한 검은 양복의 남자였다.
그는 모든 것을 조종했다. 의료계에 종사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국제연구시설의 접근 권한까지 가졌던 인물로 추정되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야. 인천 수서과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이서연은 경기도의 한 친척 집에 숨어 있었다. 기자 윤지호에게 데이터를 넘긴 후 그녀는 매일 밤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 넌 우리의 비밀을 훔쳤다.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껐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번호판 없는 검은 세단이 집 앞에 몇 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에서는 경찰청장이 국정원장 및 인터폴 대표와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모든 증거는 이 조직이 단순한 가짜 고기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규모의 인신매매 및 장기 밀매와 관련 있음을 시사했다. 프라임 프로틴 이 서버에서 복구된 데이터는 싱가포르, 방콕, 그리고 마카오로 냉동 단백질이 정기적으로 운송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수출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모든 운송 서류 아래에는 C, K, W 라는 디지털 서명이 있었다. 대규모 작전이 수립되었다. 목표는 시흥산업단지에 위치한 프라임 프로틴 의 주력 창고. 그곳은 여전히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급습은 자정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무장한 특수기동대 병력이 세 방향에서 잠입했다. 문을 부수자마자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탐조등 불빛이 라벨 없는 수십 개의 냉동육 포대가 쌓인 거대한 공간을 훑었다. 그러나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것은 두꺼운 비닐 커튼으로 가려진 방 한쪽 구석이었다. 경찰이 커튼을 젖히자 바이오해저드 인체 조직 샘플 로고가 찍힌 의료용 봉투 더미가 드러났다. 그중 일부는 터져서 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한 대원이 마른 침을 삼켰다. 여긴 식품 창고가 아니야. 고지여. 그들은 아직 켜져 있는 컴퓨터를 발견했다. 화면에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환영한다. 제 시간에 와주었군. 그리고 그 아래 붉은 나선 모양의 로고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방 안에 공황 상태가 번졌다. 감식팀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삭제되기 전에 데이터를 급히 복사했다. 남은 기록들 속에서 마지막 배송 코드 배치 00216 강화가 드러났다. 그 을치는 인천에서 20km 떨어진 깊은 숲 가장자리에 있었다. 팀장은 턱을 굳힌 채 화면을 응시했다. 최강우는 거기에 있어. 그간 아직이 말했다. 그리고 아마 혼자가 아닐 거야. 한편 구치소에 있던 오진혁은 갑자기 형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당신들은 이해를 못해.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최강우는 단순히 장기를 파는 게 아니야. 그는 인육이 무언가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 그걸 나선의 의식이라고 불렀어. 그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약속이야. 그 말에 수사관들은 침묵했다. 그날 밤 경찰청 지휘본부 인천 지도가 테이블 위에 넓게 펼쳐져 있었다. 모든 화살표는 강화도의 한 어두운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이 지금껏 쫓아온 거대한 나선의 심장부라는 것을. 그날 밤 인천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시계가 23시 15분을 가리킬 때 경찰과 군의 합동팀이 강화도 숲으로 출발했다. 그들은 자동소총, 탐조등, 열 감지기 등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컴퓨터 데이터에 표시된 좌표로 향하는 좁은 길은 고요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전기 소음과 귀뚜라미 울음소리뿐이었다. 50m 전방입니다. 작전을 돕는 예비역 장교 출신 안내원이 말했다. 손전등 불빛이 옅은 안개를 뚫고 젖은 나뭇잎에 반사되었다. 희미한 비린내가 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가갈수록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다. 모든 대원들은 그것이 짐승의 사체 냄새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널빤지와 파란색 방수포로 지어진 반영구적인 건물을 발견했다. 소형 발전기가 여전히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후끈한 공기와 썩은 냄새가 섞여 덮쳐왔다. 한 대원이 코를 막았다. 다른 두 명이 탐조등을 켰다. 하얀 불빛이 방구석에 쌓인 수십 개의 거대한 검은 비닐봉지에 반사되었다. 일부는 터져서 검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흥건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나 열어봐.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칼이 비닐을 찢자 화학약품으로 방부 처리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드러났다. 손, 발, 그리고 아직 형태가
온전한 가슴 부위도 있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한 팀원이 뒤로 물러서며 속을 개원했다. 맙소사 여긴 보관소가 아니야. 도살장이여. 감식팀은 즉시 봉투에 수를 세었다. 총 18개. 형태와 크기로 보아 최소 10명 이상의 희생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물 뒤편에서 경찰은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땅을 발견했다. 2시간에 걸친 발굴 끝에 사람의 두개골과 뼈들이 드러났다. 일부는 아직 옷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건물 안쪽 나무 벽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마른 피로 그려진 붉은색 나선 상징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황진우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황진우 2주 전 실종 신고된 트럭 운전사. 그의 아내 이름은 박선영이었다. 그가 희생자였어. 한 경찰관의 목소리가 막혔다. 그날 밤 전 지역이 봉쇄되었다. 감식팀은 동이 틀 때까지 작업했다. 모든 신체 부위는 사진이 찍히고 식별번호가 부여되었다. 발견 소식이 퍼지자 시민들이 숲 가장자리로 몰려들었다. 경찰이 접근을 막았지만 멀리서 가족을 잃은 이들의 울음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한도모는 시신 가방을 싣고 지나가는 구급차를 보고 실신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휘본부 청장은 직접 작전을 지휘했다. 이건 단순한 고기 밀매가 아니야. 그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살인, 장기 매매, 그리고 석유적 의식이 결합된 복합 범죄와 마주하고 있다. 한편 서울의 사이버 수사팀은 다크 포럼에서 새로운 암호화 메시지를 발견했다. 더 스파이럴이라는 계정이 쓴 글이었다. 배치 0018 완료.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 메시지는 새벽 3시에 전송되었다. 합동팀이 강화도 현장을 발견한 지 정확히 1시간 후였다. 이는 외부의 누군가가 작전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내부에 유출자가 있다. 다른 곳. 구치소 감방에서 의사 오진혁이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벽을 쳤다. 당신들은 너무 늦었어. 그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며 말했다. 나선은 절대 죽지 않아. 그들은 그저 몸을 갈아탈 뿐이야. 그의 말은 아직 완전히 평온을 되찾지 못한 밤. 차가운 구치소 복도에 메아리 쳤다. 이제 막 파헤쳐진 숲속. 죽음의 냄새는 여전히 공중에 떠다녔고 모두가 이것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인천은 숨막히는 도시가 되었다. 모든 언론은 같은 소식을 보도했다. 강화도에서 18개의 시신 유기 가방 발견. 아침 안개 속에 둘러싸인 폴리스라인 사진은 보는 이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동네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마치 나선혜라는 이름을 너무 크게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원학 인실 DBI팀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했다. 포르말린 냄새와 유가족의 눈물이 뒤섞였다. 신원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중 한 이름이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황진우. 0017 라벨이 붙은 신체 부위가 DNA 검사를 통해 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의 아내 박선영은 베개만 한 크기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성실하게 살던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가 방의 침묵을 깼다. 한편 숲속 벽에 그려진 나선 상징에 대한 법의학적 검사 결과 사용된 붉은 페인트가 인간의 혈액과 특수 화학 물질의 혼합물임이 밝혀졌다. 그 나선 패턴은 오진혁이 가지고 있던 낡은 디지털 사진 속 최강우의 목 문신과 동일했다. 초기 결론은 강화도 현장이 단순한 유기 장소가 아니라 그들 조직의 의식과 유통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었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은 모든 주요 수사관을 소집했다. 프로젝터 화면에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간 고기 배송 지도가 띄워졌다. 붉은 선들이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광주 같은 대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역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야. 그가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국가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조직을 쫓고 있다. 같은 시각 기자 윤지호는 이서연에게서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독점 보도를 내보냈다. 그 영상은 프라임 프로틴이 경기도의 여러 병원으로부터 의료 샘플을 공급받아왔다는 증거를 담고 있었다. 6분짜리 영상은 즉시 바이럴이 되었다. 대중은 분노했고 수천 개의 댓글이 인터넷을 뒤덮으며 모든 관련자의 사형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윤지호는 발신인 없는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USB와 손으로 쓴 메모가 들어 있었다. 당신은 문 하나를 열었지만
아직 복도를 보지 못했다. 다음 배치는 서해에서 준비 중이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하지만 2시간 후 그의 차는 한강변에서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좌석에는 그의 기자증과 붉은 마커로 작게 그려진 낯선 상징만이 남아 있었다. 윤지호의 실종 소식은 공포를 가중시켰다. 이제 핵심 증인이 된 이서연은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비밀 가옥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녀의 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익명의 메시지는 계속되었다. 이미 널 바라본 나선으로부터 숨을 순 없다. 다른 한편 강화도 창고 컴퓨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일부 데이터가 마침내 복구되었다. 나선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 안에서 수백 건의 국제 거래 기록, 이름 목록, 그리고 2분짜리 오디오 파일 하나가 발견되었다. 한 남자의 무거운 목소리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했다. 인간은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가치는 누가 먹고 누가 파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그 목소리는 최강우의 성문 분석 결과와 일치했다. 그날 밤 경찰청 지휘본부는 침묵에 잠겼다. 모든 경찰관들이 말없이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수사과장이 서류철을 덮으며 천천히 말했다. 최강우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가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렸다. 피와 공포로부터 결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을 것 같은 인천의 거리를 씻어내리고 있었다. 강화도 발견 2주 후 수사는 공식적으로 가장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거래의 디지털 흔적은 최강우가 해상 경로를 통해 대규모 운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목적지는 국경을 넘는 밀수의 거점인 싱가포르였다. 그 정보는 배치 0019 서해 출발 확인이라는 라벨이 붙은 운송 코드를 감지한 인터폴로부터 왔다. 그날 밤 경찰, 해군, 그리고 인터폴의 합동 작전이 오퍼레이션 스파이럴이라는 암호명 아래 구성되었다. MV 폴라리스라는 이름의 작은 화물선이 공식 깃발 없이 국제해역으로 항해하는 것이 감지되었다. 적하 목록에는 수출용 냉동 단백질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컨테이너의 온도 데이터는 소고기 표준보다 훨씬 낮은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인체 조직 보존 온도와 일치했다. 작전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다. 생포한다. 최강우가 필요하다. 23시 40분 위장한 해경 함정이 MV 폴라리스에 천천히 접근했다. 파도는 높았고 바닥바람은 소금기와 디젤유 냄새를 실어 날랐다. 멀리서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뱃머리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짧게 깎은 머리, 적외선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확대했다. 목에 새겨진 붉은 나선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목표 확인, 최강우다. 무전기에서 교신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장한 대원들이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함정이 접안하기도 전에 거대한 폭발음이 밤을 갈랐다. 첫 번째 폭발은 MV 폴라리스의 흠이 갑판에서 일어났다. 뒤이어 12m 높이의 불기둥이 솟구쳤다. 열파가 해경 함정을 덮쳐 모든 대원들이 쓰러졌다. 후퇴하라. 지휘관이 외쳤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배 전체를 집어삼켰다. 선원들의 비명소리가 금속이 터지는 소리와 뒤섞였다. 주황색 섬광이 칠흑 같은 바다 표면에 반사되었다. 몇 분 후 배는 천천히 침몰하며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회전하는 나선처럼 소용돌이치는 연기 기둥을 남겼다. 해군 잠수팀이 즉시 투입되었다. 4시간의 수색 끝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검은 재킷 조각, 나선 상징이 달린 목걸이, 그리고 폭발물 잔여물 뿐이었다. 군용 시사입니다. 일반 선박 연료가 아닙니다. 시신도 최강우의 흔적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해상의 폭발 소식은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인육 네트워크의 주모자가 의문의 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경고를 의미했다. 보도가 나간 지 몇 시간 후 다크웹의 나선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계정이 나타났다. 나선 상징이 가슴에 그려진 가면을 쓴 인물이 등장하는 2분짜리 영상이었다. 목소리는 무겁고 갈라졌다. 작전은 성공했다. 우리는 고기를 파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비밀을 파는 것이다. 세상은 자신의 몸값이 얼마나 싼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영상은 다음 배치 0020 인천이라는 텍스트로 끝났다. 서울의 지휘 통제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경찰관들이 천천히 회전하는 나선 상징이 떠있는 화면을 응시했다. 수사과장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강우는 죽지 않았어. 혹은 더 나쁜 건
누군가 이미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거야. 밖에서는 서해 바다에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짙은 안개 뒤 어딘가에서 그 나선은 다시 회전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해 폭발 4일 후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모두가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새로운 공포의 물결이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인터넷은 최강우가 아직 살아있다는 루머로 들끓었다. 몇몇 목격자들은 폭발 몇 분 전 나선 문신을 한 남자가 작은 보트로 갈아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수사관의 직감은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나선 네트워크 영상을 추적했다. 서버는 30초마다 위치를 옮겼다. 싱가포르, 방콕,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는 국내의 누군가가 여전히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내부 감사에서 수사 데이터 유출 정황이 발견되었다. 수사관, 증인, 심지어 비밀 가옥의 위치까지 다크웹 포럼에 유출되었다. 강력한 용의자로 사이버 수사팀의 젊은 기술자 안도현이 지목되었다. 그는 암호 해독의 천재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서해 사건 이후 그의 행동이 변했다. 그의 아파트를 급습했을 때 경찰은 수사 문서 사본과 해외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이체받은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발견했다. 취조실에서 안도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백했다. 나는 계승자 이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계승자가 누군데? 안도현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최강우는 죽었지만 그의 유산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이어진 조사에서 안도현은 자신이 분산된 방식으로 나선 작전을 이어가기 위해 모집된 2세대의 일원임을 인정했다. 그의 임무는 정보의 흐름을 유지하고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배치를 여는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계승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암호화된 폴더를 보여주었다. 폴더가 열리자 그 안의 내용은 수사관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26명의 이름, 각각 사진, 직업, 그리고 활동 지역이 적혀 있었다. 의사, 정유업자, 심지어 지역 보건당국의 공무원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명단 아래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들이 후계자들이다. 한국은 시작에 불과하다. 수사과장은 말없이 화면에 응시했다. 이건 조직이 아니야.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이건 시스템이야. 몇 시간 후 인천지방경찰청의 증거물 보관 창고에 불이 났다. 불은 한밤중에 갑자기 발생하여 모든 원본 문서와 2차 감식 결과를 파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라임 프로틴 의 전직 직원이었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한강에서 시신으로 떠올랐다. 그의 목에는 붉은 나선 상징이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수사관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선은 이미 시스템 내부로 침투했다. 그들은 작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경찰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비밀 가옥에서 이서연은 텔레비전으로 화재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를 꽉 쥐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때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2명의 요원이 황급히 들어왔다. 이서연 씨, 지금 당장 이동해야 합니다.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뚫고 출발했다. 백미러를 통해 이서연은 멀리서 따라오는 오토바이의 불빛을 언뜻 보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알았다. 어디로 가든 나선의 그림자는 항상 그녀 뒤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서울, 나선의 대응을 위한 특별 전담팀이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었다. 경찰청, 국정원의 수장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 그들의 임무는 분명했다. 이 네트워크가 다시 성장하기 전에 2세대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작전실 대형 스크린에 글로벌 암호화 네트워크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배치 0021 서울, 준비하라. 모든 시선이 화면에 쏠렸다. 전담팀장은 몇 초간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나선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수도로 오고 있다. 서해 폭발의 밤으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나선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인천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순대국밥집들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숭이동 거리, 박철수의 가게가 있던 자리는 이제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남았다. 누군가 그 벽에 하얀 페인트로 썼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하지만 그 평온은 환상에 불과했다.
정부가 구성한 나선의 대응 특별 전담팀에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서류도 발신인 신원도 없는 냉동 컨테이너 하나가 인천항에서 발견되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소고기가 아닌 의료용천 조각이 섞인 창백한 빛의 냉동육이 들어 있었다. 컨테이너 안쪽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쓰여 있었다. 배치 0021 서울 전담팀 회의실은 즉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수사과장은 항만 CCTV 화면을 응시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컨테이너가 발견되기 2시간 전 그 구역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목은 스카프로 가려져 있었지만 영상을 확대하자 희미하게 바른 듯한 낯선 패턴이 보였다. 최강우인가 한 요원이 속삭였다. 하지만 안면 인식 데이터는 불일치를 보였다. 턱선이 다르고 눈매도 달랐다. 마치 그 남자가 오래전 최강우의 복제품인 것 같았다. 계승자가 네트워크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그는 아이와 군용 암호 기술을 사용하며 분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세대의 나선을 이끌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의 메시지는 이제 다크웹이 아닌 국제 블록체인의 소액 거래를 통해 전송되었다. 그날 밤 전담팀은 컨테이너의 목적지였던 서울 북부의 낡은 산업시설에서 대규모 작전을 펼쳤다. 팀은 23시 45분에 조용히 움직였다. 강철 문이 열리자 포르말린과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중앙에는 화면이 켜진 컴퓨터가 서 있었다. 반복되는 문장이 떠 있었다. 나선은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선은 이념이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다. 가면을 쓴 남자의 흐릿한 얼굴이 담긴 짧은 영상이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인천은 시작에 불과했다. 너희는 우리의 장소를 불태우고 우리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나선은 살아남을 것이다. 다음 배치는 굶주린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영상이 멈추고 컴퓨터는 내부에서 작은 폭발을 일으키며 모든 디지털 증거를 파괴했다. 다음 날 언론은 전담팀 서울 불법 육류 유통저지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팀이 작전 막바지에 발견한 것을 몰랐다. 폭발을 피한 작은 USB 하나.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대한민국 지도 위에 부산, 대구, 그리고 광주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짧게 쓰여 있었다. 100일 진행 중 같은 시각 박선영은 소박한 찻집에 문을 닫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 남편 황진우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했다. 부디 그곳에선 모두 평안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당신처럼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밖에서는 이슬비가 내려 어두운 서울의 하늘을 적셨다. 하지만 멀리 해외의 한적한 항구, 출항을 준비하는 화물선 갑판 위에 검은 양복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밤공기 속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그의 목에는 항구의 불빛 아래 반짝이는 붉은 나선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귀에 꽂힌 작은 이어폰을 통해 한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치 2022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의장님. 남자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인천은 끝났다. 이제 서울, 그리고 세계의 차례다. 배는 천천히 안개를 뚫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선 네트워크의 새로운 비밀을 싣고, 그리고 인천 박선영의 찻집